안녕하세요. 어, 온라인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브라운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윤석준 교수입니다. 이번 브라운백 웨비나를 기획 주관하는 지속가능성 연구실의 연구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총 4부로 기획돼서 이번에 제 3부를 진행하게 되는 이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는 저희 S랩에서 기획 및 주관하고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더 넓은 학술 네트워크 속에서 의자와 고민을 함께 나누기로 하신 세 대학의 연구소 및 연구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브라운백 웨비나지만은 저희가 지금 샌드위치나 이렇게 점심을 실제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 간단히 이번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의 기획 취지와 오늘 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의 주제는 기업과 평화입니다. 기업과 평화 또는 평화를 위한 기업 활동은 오늘날 기업이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서 기업의 본질적 활동을 통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대한 학술적인 그와 동시에 실천적인 담론입니다. 평화는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영의 전제 조건인 동시에 기업 활동이 평화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2013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일환으로 이, 이 기업과 평화 혹은 평화를 위한 기업 활동이라는 것이 채택된 이후에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2016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와 2019년 한국로고스 경영학회에서 발표된 두 편의 논문 정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세기 넘게 정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평화라는 화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ESG의 시대 기업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임성택 대표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2019년 인권경영팀을 출범시키고 2020년에 ESG 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내 법무법인의 인권경영과 ESG 영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ESG와 지속 가능성의 최신 동향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평화를 고민하는 탐색적인 논의를 함께 나눠 주실 겁니다. 그리고 토론은 성공회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인 제가 맡았습니다. 저는 25년 전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전략기획 업무를 한 5, 6년간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은 학계에서 국제정치학자로 유럽연합, 유럽 정치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지속가능성의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을 함께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표는 40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은 10분 정도, 그리고 발표자분의 답변을 다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질문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발표와 토론 도중 질문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제가 몇 분의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발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 대화명은 성함과 소속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성택 변호사라고 합니다. 처음 이 주제를 제안받았을 때, 제가 ESG 업무를 올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남북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북한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사실 평화와 ESG를 연결해서 별로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도 어, 고민을 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 혹시 화면 공유를 했는데 보이시는지요? 잘 보입니다. 아, 네. 앞서서 두 번의
웨비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 전쟁이 터지자 이제 굉장히 많은 서구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코카콜라가 철수를 미루자 이렇게 보이콧 코카콜라라는 이런 게 이제 인터넷을 돌기도 했죠. 맥도날드는 이제 약간 뒤늦게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어, 이 맥도날드의 웹사이트에서 이제 맥도날드가 왜 러시아로부터 철수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려놓았는데요.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했고, 하지만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한다. 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운영 환경이 맥도날드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로 이렇게 맥도날드의 가치에 따르면 이런 반인도적인 전쟁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러시아에서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출 중 러시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였고요. 835개의 매장에 6만 2천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할 경우 무려 12억에서 14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이제 그림은 이 전쟁 발발 이후 2022년에 맥도날드의 주가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맥도날드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쟁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영업을 계속하자 이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하자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하지 않자 다시 주가가 떨어지다가 철수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 맥도날드는 왜 러시아에서 철수했을까요? 그들의 가치에 반하는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주가의 하락과 소비자의 불매 운동이었을까요? 사실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 하버드 로스쿨의 지배구조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왜 러시아에서 철수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현재 그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지만 서구 기업,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서구 기업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 한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은 10여 프로에 불과하고 여전히 90%의 기업은 오히려 기회로 보고 사업을 확대하거나 여전히 러시아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한 10%의 기업들은 왜 전쟁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에서 철수했을까? 그것은 소비자와 공급망,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힘이 커지고 그 이해관계자를 무시할 경우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이 글이 상당히 공감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기업과 평화를 ESG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ESG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보기도 하고 ESG의 소셜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ESG는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평화도 어, 전쟁에 반대하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실은 기업이 평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기업과 평화가 어떤 관련을 맺는지 설명하기 어렵거니와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의 ESG의 개념과 기업과 평화에 관한 지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ESG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요약하면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기업의 비재무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ESG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G는 우선 자본시장의 변화에서 저는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그 대표적인 예를 PRI라는 유엔이 주도해서 만든 책임투자 원칙이라는 이니셔티브인데요. 이 이니셔티브가 ESG를 국제사회에 널리 하나의 흐름으로 만든 계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점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힘이 커지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도모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이 바로 ESG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ESG와 관련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이중중요성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중중요성은 지속 가능 공시의 하나의 이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 공시라고 했을 때, 이른바 비재무 공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 재무 공시에서는 뭐 자산 매출, 뭐 부채, 뭐 당기순이익 이런 걸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 가능성 보고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다양한 이슈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고를 꼭 해야 할 어떤 이슈를 고르는 것을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이 기업에게 중요한 정보인가에 관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죠. 하나의 흐름은 재무 중요성입니다. Financial Materiality라고 해서 어, 환경사회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가 생겼고 더 이상 예컨대 석탄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구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화력을 이용하는 에너지 회사는 당연히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얻겠죠. 그런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보는 것이 이제 재무적 중요성입니다. 반면 기업의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환경 이거를 이제 영향 중요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중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ESG와 이른바 인권 경영에서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까 ESG는 제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이제 을 위해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과 인권은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다.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근로자, 노동자, 뭐 소비자, 지역사회, 뭐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요. 따라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ESG는 예컨대 인권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인권 침해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국은 주가를 하락시킨다라는 그런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면 기업과 인권은 오히려 사람을 포함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중 중요성에서 기업의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 그리고 환경과 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SG와 기업과 인권이 비슷한 평면에서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중중요성의 논리는 실은 시민사회가 결국은 기업에 요구하는 것과 투자자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 혹은 기업 스스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고려하는 것 이런 것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과 힘의 어떤 주고받음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ESG라는 하나의 용어 안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역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방법론과 그리고 흐름과 제도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준이 크게 국제사회에서는 ISB라는 것과 ESRS라는 것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요. GRI 스탠다드는 기존의 기업들이 내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이제 자발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뭐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350개 회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한국의 법률상 이 보고서를 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의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 보고서를 내는 기준은 대부분은 GRI 스탠다드 이제 글로벌 이런 리포팅 기준을 내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GRI 스탠다드는 아까 얘기한 중요성의 기준 중에서 영향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제 보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계사님들이 주도하는 국제회계기준재단 이미 재무제표와 같은 회계 기준을 만든 기관인데요. 여기서 지금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들고 있고 그 공시 기준에서는 재무 중요성을 이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의 입장 그리고 재무를 중시하는 입장, 기업의 입장에 서서 보면 재무 중요성, 기업에게 닥치는 위험과 기회가 중요할 테지만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두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어찌 보면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것을 유럽에서는 두 가지를 내가 다 이제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럽의 공시 기준에서는 이중 중요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이제 KSSB라고 공식 기준을 발표했는데 ISB 기준을 따라서 재무 중요성을 기준으로 채택했고 이용자를 투자자로 한정했습니다. ESG 프레임워크와 기업과 평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약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최근 유럽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국제 자본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시고요. 다른 하나는 실사입니다. 텍소노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일종의 ESG에 관한 기업 활동에 대한 분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융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그 지속 가능성 금융에 관한 공시 법규도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공시, 실사, 평가 기준, 금융 이 네 가지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프레임워크가 기업과 평화에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뭐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유럽의 지금 아까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진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에서 아예 이제 이런 네이밍을 이제 하고 선포를 했는데요. 지속가능성 제표, Sustainability Statement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 에 상응하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재무제표를 기업이 공시하듯이 지속가능성 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라고 하고 이제 그 공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이 우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가 부채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이해관계자에게 리포팅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환경과 사회와 인권과 소비자와 제품 책임을 위해서 어떤 위험과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는지를 공시해야 되는 지속가능성 제표를 공시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사는 듀 딜리전스의 번역인데요. 지속 가능성 실사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듀 딜리전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듀 딜리전스를 실사라고 번역하다 보니 마치 지속 가능성 실사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기업을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원래 듀 딜리전스는 용어 자체에서 적절한 근면함이지 않습니까? 직역을 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제 실사는 어떤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이
어떤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하고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권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러나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서 지금은 지속 가능성 실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실사는 유럽은 현재 환경 실사와 인권 실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OECD 실사 지침에 따르면 더 넓어서 소비자 이익, 뇌물, 정보 공개까지도 실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사가 이제는 법적 의무화되어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어, 어, 하들로라고 하는데요. 하들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텍소노미는 무엇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린 텍소노미만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어, 소셜 텍소노미까지 초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 지속 가능 금융은 사실은 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특히 유럽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그 실마리는 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금융이 지속 가능 사회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ESG 지속 가능 금융과 관련된 실제 금융 상품과 이런 것들이 네, 나와 있습니다. 음, 그 밖에도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투자가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했다라면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기부가 있었겠죠. 기부는 임팩트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유일하게 했다라면 이제 그 중간에 이른바 책임 투자라는 것이 있고 책임 투자 중에 이제 이렇게 어, 환경사회 부정적인 것들을 소극적으로 걸러내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있는 반면 ESG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ESG 인테그레이션 투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 임팩트를 오히려 중시하는 임팩트 드리븐 투자도 있는 이렇게 다양한 ESG 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이 될 ESG와 기업과 평화의 접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찾다가 나온 글이었는데 비즈니스는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促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서 평화 구축은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기업이 이런 그 갈등 지역에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제로미 길리라는 영화 감독은 기업에는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 없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전쟁보다 평화 속에 이 표현이 훨씬 더 많은 돈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평화가 없는 환경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고 그래서 기업은 평화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은 결국은 분쟁 지역에 우리는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기업 활동을 영위해 왔다라면 그리고 기업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책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돈이 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빌딩에 피스 빌딩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GPT에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지속 가능 보고서 중에서 평화를 다루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려줘라고 물어보았는데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까 350개의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고 있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ESG를 망라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슈,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초래하는 이슈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으나 평화를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전협정 체제에 있는 분쟁 지역인데도 말이죠.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어떠한가 봤더니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도 아직 평화라는 아젠다를 ESG의 패러다임으로 끌어들인 기업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슬레인데요. 네슬레는 이것도 제가 챗GPT에서 물어봐서 우선은 찾은 것인데 분쟁 지역의 산 활동을 자세히 알려줘라고 했더니 여러 이제 리딩 케이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콜롬비아의 카케타 지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서 활동을 했고
그 밖에 여러 뭐 남수단이랄지 아프리카의 활동이 결국은 분쟁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고 기여하는 활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스프레소 사이트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커피 빌딩 피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커피라는 이제 코너가 있었습니다. 우리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왜 우리 커피가 평화를 구축하는데 건설하는데 도구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UN 글로벌 컴팩트가 만든 비즈니스 포 피스는 뭐 앞에 강의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래도 기업과 평화를 기업 아젠다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인데 뭐 이런 이제 기업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은 분쟁 지역을 보통은 기업들이 이제 회피하는데 분쟁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ESG 프레임워크 중에서 분쟁 광물 규제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유엔이 제기하고 미국이 2010년 이른바 도드 프랭크 법안을 만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콩고와 콩고 인근 지역의 10개 나라에서 내전 또는 분쟁 지역인데 여기에 광물을 수입했을 때 그 광물이 이런 반군들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입하는 이 네 가지 광물에 대해서는 리포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규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뭐 이미 확산되어서 한국 기업들도 대부분 이런 광물을 사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도 모두 분쟁 광물에 관한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아예 분쟁 광물 관리 보고서라는 것을 별도의 보고서를 내고 있고 자기네들이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이런 분쟁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뭐 이런 이들 분쟁 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광물 법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을까요? 우선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서 채굴되는 주석, 탄광, 텅스텐, 금을 우선은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리포팅의 대상이 되고 이 아예 이 지역과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과연 평화에 기여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의 연례보고서 그리고 EU의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이제 찾아보았더니 결코 이것이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고 있다. 어, 이제 유럽의 이제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 네 가지 광물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채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콩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광을 차지하기 위한 무장단체 간에 이제 오히려 전투가 더 바로 벌어졌다. 오히려 이 분자광물 규제가 오히려 이 내전을 더 심화시킨 측면도 있다라는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사회와 관련되어 평화가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이렇게 이슈를 정리하고 있는데 인권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결국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부분들이 그 평화와 접점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쟁 지역에 공급망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분쟁 지역의 지역사회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결국 분쟁 지역의 그런 상황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고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들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을지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 프레임워크 중에서 공시, 실사, 평가,
금융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가 평화와 어떤 점점을 가지고 있는지 현황과 과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현재 어쨌든 제가 보기엔 가장 선구적이고 앞서 있는 이중 중요성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공시 기준이 이제 리딩 일종의 모델인데요. 유럽의 공시 기준 중에서 사회 공시 부분에 제가 항목을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여기에 평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뭐 어, 권리, 지역사회의 시민적 권리, 적절한 주거, 뭐 이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측면, 아니면 어떤 가치사실 근로자의 어쨌든 기회나 뭐 인권, 뭐 이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평화를 끌고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정말 앞서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공식 기준에서조차도 평화라는 아젠다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한국의 공식 기준인데요. 한국의 공식 기준의 사회 영역인데요. 이른바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친화 경영, 강제 노동, 안전, 종업원의 다양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말로 평화라는 아젠다가 지역 사회가 우선 빠져 있잖아요. 어, 아예 들어갈 자리가 더 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 유럽의 공시 기준의 ESRS에 이제 공시해야 될 개별 요소들을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는데 무려 1,1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100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간접적으로 평화와 관련된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면으로 평화를 아젠다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한국과 같은 정말 이제 아직 축소되어 있는 공식 기준에서는 평화를 아젠다로 삼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글로벌 공식 기준에서 평화는 들어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사가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그것을 경영에 통합하고 계속 추적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실사라는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지역에서 영업을 할때 그 주민의 영향, 공급망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그리고 환경 이런 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예컨대 그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면 당연히 중요한 툴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까 인권 실사, 뭐 환경 실사 뭐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만은 피스 어세스먼트랄지 이런 것은 글로벌 ESG 프레임워크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여러 뭐 평화학자들이 피스 앤 컨플릭트 임팩트 어세스먼트 아까 여기 인권 영향 평가 휴먼 라이츠 임팩트 어세스먼트처럼 이런 주제의 영향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ESG 패러다임에서 지속 가능성 실사 패러다임에서 평화가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가 제가 평가 기준으로 텍소노미를 얘기했습니다. 텍소노미는 유럽에서 우선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고 한국은 뭐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기준인데 단순히 기업이 환경사회에 저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환경사회에 유익한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조차도 평화가 직접적인 아젠다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이런 이야기들 속에 평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끌고 들어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이거는 피스 빌딩 비즈니스 인덱스 메소돌로지라고요. 피스 넥서스 재단이라는 데서 만든 것인데 취약국에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과연 피스 빌딩을 하고 있는지를 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아까 텍소노미와는 다르지만 기업 활동이 평화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방법론을 만들어서 레이팅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해당
평가를 평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민사회나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프레임이 금융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아까 ESG 금융, ESG 투자에서 평화를 고려한 어,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소셜 파이낸스 혹은 저개발국의 뭐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이런 툴은 있습니다만은 분쟁 지역의 평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파이낸스는 아직은 미미한 편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지속 가능 금융을 모든 금융기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평화를 아젠다로 삼는 것을 한 군데도 저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피스 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파이낸스 툴이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시작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요약하면 ESG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그래서 기업이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한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평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야 하는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도 오히려 기업을 소멸시키거나 기업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지속 가능성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의 여러 패러다임이 공시실사, 뭐 텍소노미, 뭐 금융, 뭐 평가, 뭐 여러 툴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ESG를 풍부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라는 아젠다는 들어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분쟁 지역에서 공급망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조차도 그것이 분쟁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분쟁 광물 규제와 같은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분쟁 지역을 떠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스 빌딩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불과하고 기업의 아젠다로 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다만 아까 네슬레처럼 일부 그렇게 피스 빌딩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피스 파이낸스랄지 피스 어세스먼트랄지 이런 툴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한반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뉴스입니다. 24년 10월 7일 연합뉴스, 24년 2월 28일 SBS 보도이고, 저는 사실은 한반도 전문가로서 진짜 제가 이제 살면서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런 제가 이제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뭐 그 중국이 대만을 쳤을 때 두 개의 전선으로 북한이 남한을 칠 가능성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정전 협정 체제에 어 컨플릭트 에어리어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들 어디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리포팅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평화를 위해서 뭔가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실은 한국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무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라면 한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기반 시설은 파괴되겠죠. 그렇죠? 일거에 한국 경제는 10년, 20년의 과거로 후퇴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치명적이지만 사실은 저희는 많은 무력감을 느끼죠. 그 대표적인 사례는 개성공업지구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성공업지구를 만들고 문을 닫기까지 이제 관련된 여러 활동을 했었는데요. 개성공업지구의 각종 법규를 만드는 일을 주로 도왔습니다. 어, 이렇게 오랜 프로세스를 거쳐서 개성공업지에 갔고 개성공업지구에 간 기업들은 실은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개성공업지구 그 자리는 북한 군이 있었던 자리고 그걸 뒤로 물려서 공업지구를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
남한이 오히려 개성공업지구의 문을 먼저 닫겠다고 선포하고 하루아침에 이제 문을 닫아 버렸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보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효과는 우리는 북한에 가서 사업을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돼라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기업 활동이 평화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역에 지금은 남북 관계가 완전히 적대화되고 끊어져 있지만 전역에 이렇게 개성공단 같은 공단이 많이 있다면 그리고 저는 또 반대 얘기를 늘 했었는데요. 예컨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의 프랜차이즈를 북에서 남쪽에 하게 해서 전국에 한 500개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영업을 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에 이렇게 남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얽혀 있고 기업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향상시키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을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라는 아젠다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젠다이고 그것은 기업의 아젠다가 돼야 되는데 기업의 아젠다가 되고 안 되고의 이슈는 결국은 시민사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는데 유럽의 그런 ESRS에서 여러 이제 기준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준을 넣기 위해서 해당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국 기업의 이 상장법인은 1조 이상 상장법인은 이사회 성원 중에 한 명의 여성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 명의 여성 그리고 한 명의 다양성 이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성 이사는 장애인이랄지 소수인종이랄지 이런 걸 두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넣으려고 미국의 장애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한 거예요. 주장도 하고 비판도 하고. 다양성이 성별의 문제만은 아니다. 왜 장애인은 이사로 채용하지 않느냐? 단 한 곳의 기업도 장애인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ESG와 관련된 여러 아젠다는 사실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제가 유럽 ESRS 아까 공식 기준에서 본 독특한 게 뭐가 있었냐면 거버넌스에 어떤 아젠다가 있냐면 동물 복지가 있었습니다. 거버넌스에 왜 동물 복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기업이 동물권을 옹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공시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동물 복지가 들어간 것이죠. 이것처럼 결국 평화에 관한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대다수의 지역은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기가 어렵죠. 따라서 평화라는 이니셔티브는 저는 한국 같은 데서 많이 오히려 글로벌리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걸 짧게 하려다 보니 친절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상당히 많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어, 그 경험과 고민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상당히 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어, 토론은 보통은 제가 이제 이 웨비나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어, 우선 저기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 3부 이제 기업과 평화라는 이 지금 3부 주제와 관련해가지고요. 사실은 어, 이것을 기획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짐작을 하시다시피 굉장히 모두에게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학계 혹은 이제 법조계 이런 분들을 찾는 과정들도 우선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웨비나를 하고서 그냥 끝내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하나의 출발 지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까지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저희 토론은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뭐 많이 이렇게 지금 오히려 예, 배웠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이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 주제와 관련을 해서 앞에서 지금 진행을 했던 바와 같이 경영학자 두 분이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정치학자로서 발표는 여기서 하진 않았지만은 2016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정치학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업과 평화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사실 정치학 혹은 국제정치학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엔이라는 다자기구의 틀에서 먼저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은 특히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행위자를 굉장히 중심에 놓고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기업이라는 것은 로비나 하는 수동적인 존재 정도로 이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업의 영향력이라는 것들은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고 국제 정치에서도 그렇고 단순히 그렇게 로비나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될 시기는 이미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더 그런 측면들이 특히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업이라는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 국제 정치나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국가 중심적이긴 하지만은 비정부 행위자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20년 전부터 이제 고민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언제나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적인 존재로서 이제 주요 행위자로서 인식은 하진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정치학에서 정치의 가장 이제 뭐 이 대표적인 주류적인 그 정의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의 이제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인데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나 국제사회에서나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기업이 그 가치를 생산하는 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창출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권위적 배분이라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에 맞는 행위자성을 인정을 한다라면 그리고 그 영향력이 실제 존재한다라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책임 또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논의들의 저는 출발점이 특히 정치학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권, 기업과 환경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지만은 기업과 평화 특히나 이제 한국 한반도와 같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런 곳에서는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과거에 이야기를 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평화라는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 한 학회 자리에서 과거에 CSR 이 한반도에서는 CPR Corporate Political Responsibility로 한반도에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 예,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식의 논의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두 분의 경영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이제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 일반적으로 경영 전략이나 그런 부분에서 혹은 조직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화개혁과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경영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또 이 접근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CSL이나 ESG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국제사회는 또 있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접점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접점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예, 그래서 그동안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어, 유럽 지역에 이제 저는 이제 유럽 정치, 유럽 연합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럽 지역의 이제 기업가 인권 규범 형성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이 법 체계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뭐 이웃법 체계에서 이 지침이란 형태로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들 결국은 법은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그 맥락이나 배경들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적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조금 이따 이제 질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기업과 인권, 기업과 환경,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권리 차원으로 사실은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인권이나 시민들의 권리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이 하드로 차원으로 이 연성법이 아니라 경성법 차원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들을 주도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인권이나 권리라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워낙 이 미국의 자본 시장에서 만들어진 개념들이 많은 영향을 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시민의 권리나 인권이나 그런 차원들보다는 예, 그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혹은 기업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용어나 개념에서도 조금 면밀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접근을 하는 학자들, 뭐, 저도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요거는 2016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국제정치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근데 이제 정치학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왜 분쟁 지역에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이 기업들이 언제나 존재를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이유로 왜 기업 활동을 거기서 하게 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뭐 저도 그렇고 일단, 몇몇 학자들이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탐색적 그 모델로서, 뭐 행동경제학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외교 이론을 적용을 시켰던 방식으로, 뭐 이렇게 분석적 모델을 지금 탐색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완성을 시켜가고 있는데요. 뭐 사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을 할 때 현대그룹만 그 북한에 이제 진출을 했었던 건 아니었죠. 물론 이제 국내 다른 기업들도 시도를 했었고 통일교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또 외국 기업들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통신과 관련해서 태국의 록슬리라든지 이집트의 오라스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에 프랑스의 라파주 같은 경우도 사실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출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라는 부분에 거기서 끝나면은 이 기업의 평화적 역할이나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의 그 출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정치학과 경영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또 논의하는 관점들이 혹은 이 주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좀 논의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자리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러한 모든 고민들의 공통 지점들의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근저에 깔려 있고 그리고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 앞에서 이제 질문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앞에서 사실 발표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리고서 사실은 그 이 지금 웨비나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랑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사실은 이 관련된 부분들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국내에서 이제 ESG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저는 이제 유럽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미국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히는 미국의 자본시장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유럽에서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가 개념들이 이렇게 발전해 오고 또 유럽은 국제 정치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을 어,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차별화해서 쓰는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치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저는 그 ESG라는 용어를 이제 유럽 연합이나 혹은 유럽 평의회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나 다른 용어들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에서 ESG라는 것이 미국 자본시장의 용어에 가깝고 이 corporate sustainability라는 이런 이 개념들은 상대적으로 유럽에서는 국가나 시민사회의 그런 용어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 아까도 발표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지금 그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 가능성 이 듀딜리전스 지침과 관련을 해서 저는 이거를 실사지침이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모든 지금 법무법인들이 그리고 거의 모든 학자분들이 실사지침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있는데 저는 이 실사지침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굉장히 많은 오해도 발생을 하고 사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그 맥락이나 배경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관주의 의무, 주의 의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차별화되어야지 미국 쪽에서 자본시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용어들과 이러한 용어들이 차이점들이 좀 변별력이 있게 되는데 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 성찰적 좀 회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이제 개성공단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제가 예전 현대그룹에 있을 때도 그 항상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노동자,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 혹은 그 앞서 가지고 금강산 관광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저기 동포들이 일을 했었는데요. 그 사실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 제가 고민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그 한계가 부족했던 점을 성찰해야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그 의의나 그 뭐 필요성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찰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여기서 도돌이표 반복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원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 그래서 여러 이제 분들의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예, 뭐 토론은 좀 두서가 없었지만요.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 그, 뭐 저는 이제 법률가이지만 기업 경영에 이제 관여하면서 이제 ESG를 만나게 되었고 사실 ESG는 아직은 저는 시장의 영역이고 제도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은 되게 빠르게 규제화를 하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시장이 주도하는 이런 형국은 계속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정치학 하시는 분이나 경영학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저한테도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어, 첫 번째 이제 ESG라는 용어보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용어가 저도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ESG로
카테고라이징을 하려다 보니 이제 누락이 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사회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기업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ESG는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투자자의 언어이고 한계가 많다. 아까 동물복지 대표적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버넌스에 넣은 거거든요. 평화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주로 사회하고 접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버넌스하고도 관련이 있고 실은 평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다른 차원의 또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처럼 실은 기업이 직면한 세상의 이슈들 그리고 세상이 기업에 미치는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확하고 그리고 본질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어디 기고로 이제 실사에 대한 뭐 오해 이래가지고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은 너무나 그냥 지속 가능성 실사라고 우리는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인권위원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용어화되어 있어서 이제 그 실사는 한글 사전을 들여다보면 실질을 조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어떤 조사로 오해하기가 딱 맞춤이고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이것을 경영에 통합하고 해결해 나가는가라는 관점이 서야 아까 평화라는 아젠다를 포함해서 다양한 아젠다들이 오히려 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실사라는 용어도 주의 의무라고 바꾸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관주의 하니까 또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여튼 고민했는데 주의 의무 되게 좋은 좋은 어,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이자 이게 사실 핵심적인 걸 텐데요. 저도 사실은 어, 굉장히 오랫동안 남북 관계에 이제 관여했었고, 어, 제 꿈은 사실은 평양에서 은퇴를 하는 거였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양에서 변호사 개업해서 은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적 복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것이 어쨌든 새로운 어떤 도전과 지속 가능성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ESG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대북 사업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과거에 이른바 대북 투자와 개성공단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결국은 겸허하게 이렇게 개성공단이 종결된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이런 뭐 통일을 떠나서 이런 그 전쟁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가 적대화되는 것에 반대하고요. 평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단순히 거버먼트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슈여야 하고 거기에 기업이 차지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기업은 아까 연구 그것도 저도 흥미로운데 기업이 왜 아까 제가 첫 질문을 우크라이나에서 왜 기업이 떠났을까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만일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이유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현대건설 일을 마치고서 유학을 떠날 때요.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서 돌아오겠다. 예, 그랬는데 예, 그게 이제 가능하지는 않았었죠. 예, 뭐 변호사님의 꿈이 예, 저는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질문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지금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예, 변호사님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일단 확인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한국의 재벌 중심 체제에서 기업의 평화에 대한 역할이나 기여는 결국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오너의 의지나 의향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런 한국의 재벌이라는 특수한 현실의 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김증국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이죠. 소수 지배주주가 이제 이른바 그 기업 집단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현실이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개별 기업의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 오너의 이제 지배가 이루어지는 지배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특수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뭐 문제 제기도 많고 나름의 변화가 조금씩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한계는 많지만 예컨대 뭐 SK그룹에서 뭐 뉴 거버넌스를 선언하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거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삼성에서 뭐 미전시를 해체한다랄지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런 변화가 어, 지금 흔히 선진적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나 더 나아가서 이해관계자 경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대북 사업이나 평화나 이런 데서의 기업의 역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배구조 하에서는 그런 오너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런 이해관계자의 힘이 커지고 있고 결국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오너가 전행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은 소비자와 근로자와 지역사회와 이런 어떤 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좀 더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경제에 계시는 분들, 뭐 시민사회에서 내 나가서 결국은 지배구조를 좀 더 선진화하는 것이 기업이 이렇게 평화와 같은 아젠다에서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이 예, 지금 올라왔던 게 하나고요. 예, 그러면은 어, 뭐 이제 저 시간도 이제 다 됐으니까요. 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혹시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뭐 그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이런 네. 주제로 이렇게 연속 그 웨비나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소중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주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웨비나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 3강 저희가 어, 이 평화의 그 인식의 지평을 이제 넓히자는 취지에서 4부로 나눠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3부 기업과 평화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내년 봄에 여성과 평화라는 주제로 다시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3부에서 진행한 기업과 평화라는 주제는 이번에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 이제 분들과 예, 이 출발점을 삼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민들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예, 이 소중한 점심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